네, 아시아나 IDT의 이훈석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맨날 좀 여러분들 그 강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좀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그 달 21일 AIoT 컨퍼런스에서 공유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랑 이거 가지고 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 성능 저하 사례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이고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AI의 적용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을 하겠고요. 보시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적용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신문지 기사라든지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잘된 케이스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실패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AI 도입한 기업들 실효성 떨어져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폭망한 이유 6가지 또는 AI를 통해 공장 자동화가 실패하는 이유 등 사실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잘 공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사실 AI를 뭔가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AI 적용 오류 사례 또는 뭐 잘 되지 않은 사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그 헬스케어 기업인 나블라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정신과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최신의 GPT-3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요. 많은 양의 이 상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완전히 그때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좀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정신과 상담 챗봇이다 보니까는 상담하는 사람이 저 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의를 하게 되죠. 나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좀 질문을 올렸는데 상담을 했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그래 당신 그 정도면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런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아직 서비스 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 또 알파 테스트 하다가 이런 그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결국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개발은 했지만은 서비스를 런칭하지 못하고 좀 클로즈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요.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중계 자동으로 공만 따라다니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활용되는데요. 이 카메라가 애꿎은 심판을 슬프게 만들었네요. 들린다고 하네요. 네. 스코틀랜드 2부 리그 경기에 야심차게 AI 중계 카메라가 동원됐습니다. 자동으로 공만 쫓아다니게 설정되어 있는 건데 이 카메라가 공 말고 자꾸 다른 곳을 촬영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심판의 머리. 알고 보니 AI가 축구공과 심판의 대머리를 착각한 건데요. 반칙이 나와도 중요한 역습 상황에서도 또 라인 밖으로 벗어나도 어김없이 대머리 심판만 찾아내는 이 카메라. 지켜보기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 경기 중계를 지켜본 한 팬에 따르면 중계진은 경기 내내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관련 댓글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심판에게 가발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에서 우리 시스템은 공과 대머리를 구분할 수 있다며 구단과 연결해달라는 업체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영세한 구단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맨을 고용하는 대신 AI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벌어진 해프닝인데요. 해당 심판을 생각하니까 웃지만은 못하겠네요. 네, 이 픽셀롯이라는 회사는 이런 좀 오류가 있었긴 하지만 이후에 이런 거를 좀 잘 픽스를 하고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중계를 이 AI 카메라로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현재는 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커머스 개인화 추천 시스템입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요즘 웬만한 이커머스에서는 상품 추천, 개인화 추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이제 노멀 유저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맞았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추천한 내용들이.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서는 이 콜드 스타트 유저가 확 늘어납니다. 새로 진입하는 유저가 늘어나요. 그 이유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뭐 재택을 하면서 집에서 뭔가 사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과거에는 뭐 사러 외부에 나가셨지만은 이제 집에서 뭐 장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콜드 스타트 유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레이십 유저라고 해서 전혀 이제 어떤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없는 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일반적인 노멀 유저는 굉장히 작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는 뭔가 추천한 게 잘 맞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 맞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뭐 학습을 하고 새로운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다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기존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샀지만은 원하는 거를 샀지만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필요한 거, 생필품 이러한 것들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예, 이번 계속 말씀드리는 그 이커머스 개인화 추천 시스템의 연장선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31세 여자 회사원 서울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옷류들, 의상류들을 많이 이제 추천이 됐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라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추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기기들, 노트북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상 전자기기들, 노트북류들이 많이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들, AI 모델들은 똑같은 기능들을 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내고 있지만은 뭔가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이메일 스팸 차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너 프리티켓 땄어, 당첨됐어, 또 뭐 로터리에 뭐 당첨됐어, 뭐 이런 류들의 메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스팸이야라고 해서 학습된 상황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스팸들은 거의 뭐 이게 내용 자체가 스팸인지 분간 안 되는 이런 스팸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이건 스팸이다라고 잘 걸렀지만은 이제는 잘 못 걸르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학습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런 류의 내용의 스팸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와서는 이거를 거르지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신종 스팸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사례들을 봤는데요. AI 적용이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예상치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실패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는 원인들이 무엇이냐를 좀 보면은요. 문화적인 요소가 있겠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걸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감에 의해서 하는 뭐 이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AI에 대한 이해 부족,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고객들한테 AI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면 굉장히 전지전능하게 막 생각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AI는 확률로 나오죠. 그런데 고객분들은 뭐 100%가 나와야지,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떨어져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AI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뭔가 모델을 만들다 보면 산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죠.
또 기업이 많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유는 부족해요. 그래서 데이터도 많지도 않습니다. 또 있는 데이터를 하더라도 학습하기에는 뭔가 이 편향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통합해야 되는 문제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 주로 이제는 정형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지만은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관가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모델이 앞에서 얘기했던 케이스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는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모델의 성능 저하 부분이에요.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이해 부족, 데이터의 부족 이런 부분들은 좀 실력 있는 컨설턴트 또 실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와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데 모델에 대한 성능 저하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추천이 더 이상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케이스가 그런 거죠. 모델의 성능 저하는 관리의 대상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 레포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금년 3월 달에 나온 그런 레포트입니다. AI 모델의 특징에서 보시면 AI 모델은 데이터 의존성이 높아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데이터 유입에 따라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가 필요하다. AI 모델 성능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즉 모델을 반복적으로 개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 이슈가 되는 또 큰 중요한 이유는 운용 중에 성능 저하는 직접적으로 인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인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는 경영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차트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이제는 기계학습에 의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이 보시는 저런 프로세스를 타죠.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모델 개발을 하고 운영단에서 서빙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요. 사실 테스트 또는 서비스 운영에서 초기에 드러나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까지 못 간다는 거죠.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모델 개발에서 실패하면은 목표 수준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까지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 모델 개발에 있어서 어떤 실패도 파급 효과가 크지 못해요.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이미 데이터 전처리나 모델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서 운영까지 갔기 때문에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 저하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영 손실이 여기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출 심사라든지 투자 예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 저하가 일어나더라도 계속 대출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손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시는 거는 대출 심사 모델에 대한 예가 되겠는데요. 모델 리스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당시에 많은 대출 심사 모델들이 대출을 쉽게 승인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 조명받은 용어가 모델 리스크라는 용어예요. 미국 90년대에 그 크레딧과 또 모기지 마켓에서 자동 심사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60% 70%라고 했으니까는 지금은 뭐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이 고도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2006년도에 서브프라임 시기에 이 대출 심사를 했던 모델들이 디폴트에 대한 예측 결과가 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2000
3년, 4년, 5년 과거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뭔가 상황과 시대가 변한 상황에 있어서 현 실정에 안 맞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 심사를 자동화하면서 더 많이 대출을 해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 심사에 대한 예시였지만은 비록 이러한 케이스는 대출 심사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안 일어나기는 못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빨리 감지하고 빨리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게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 결과를 실측을 해서 예측의 결과와 비교를 검증을 해서 그 성능을 통계적으로 계속 측정하는 게 제일 뭐 고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측이라는 거에 실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공수도 필요해요. 만약에 어떤 분류라 그러면은 다시 그걸 분류를 해야 돼요. 실측 실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 운영단에서 이러한 작업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실제 운영단에서는 뭐 불가능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야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니까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공수를 들여서 실측을 하고 있죠. 몇 명씩 몇 명이 지금 퍼지고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전염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전염병이라면은 전염병을 얼마나 그 확진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실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심사 같은 경우에는 측정까지 시간차가 많이 발생해요. 이 얘기는 실제 디폴트가 일어나야지 이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 예측의 결과를 실측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술적인 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의 입력과 아웃풋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습했던 데이터와 실제 들어오는 데이터 간의 데이터의 어떤 분포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면은 성능 저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 분포의 요 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을 정량적인 측정 값을 우리는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드리프트와 컨셉 드리프트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요.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하면은 추론의 요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는 변함없고 요인의 내용이 변화되는 경우가 데이터 드리프트입니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은 Y와 결과인 Y와 요인인 X의 상관관계가 변하지 않고 그거는 변함없고 X 입력 데이터의 값이 어떻게 흔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 드리프트는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봐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바로 뭐 성능이 훅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데이터 드리프트가 일어나다가 어떤 이 추론과 요인의 요인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변화되는 경우, 즉 x와 y의 값의 상관관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때는 컨셉 드리프트라고 하고요. 이때는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드리프트를 잘 측정을 해서 미리 컨셉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상황까지 가겠구나라는 거를 어떤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성능 저하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프트와 컨셉 드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라는 것도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리면은 이거는 학습 데이터 자체가 목표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거나 그다음에 결과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예시들을 이 컨셉 드리프트와 데이터 드리프트,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로다가 한번 매칭을 해보면은요. 아까 이 대머리를 공으로다가 잘못 인지한 부분, 사실 이 부분은 학습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될까요? 이러한 상황은 콜베리에이트 시프트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추천이 잘 맞지 않는 경우는 바로 컨셉 시프트로다가 컨셉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이메일 케이스는 점점 그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바뀌다가 이제 컨셉 드리프트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드리프트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감지 알고리즘들은 사실 많이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대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버려두지 말고 데이터 드리프트를 계속 측정을 해서 데이터 드리프트가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까지 닿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드리프트로다가 감지를 하고 관리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하고 이 타이밍에 모델을 재학습을 시켜서 모델의 성능을 다시 향상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모델의 성능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데이터 드리프트 모니터링에 의해서 모델 성능 저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미국의 대출 기업인 랜딩 클럽에서 공개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2007년부터 2017년 총 2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대출 건당 실제 드래프트 여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다 보니까요. 약 150개 정도의 콜럼이 있고요. 데이터 정제 후에 81개의 피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실험은 201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다가 모델을 학습을 하고 2012년도로다가 학습된 모델이 그 이후에 2013년, 14년, 15년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성능이 되는가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측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피처 6개를 선정해서 이 6개의 피처에 대한 데이터 드리프트를 계속 측정을 해서 모델의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실선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INT 레이시라고 하는 어떤 피처의 드리프트가 점점 데이터 드리프트가 올라가는 것을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뭐 안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또 밑에 또 작은 높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파란색은 성능이 되겠습니다. 성능이라고 하면은 디폴트가 이 사람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그러한 성능인데요. 처음에는 한 95%로다가 예측력이 좋지만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드리프트가 올라감에 따라서 성능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리프트를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재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재학습을 하게 되면은 다시 성능을 회복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뒤쪽에서 보시면은 재학습을 해도 성능이 안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가 2016년도 트럼프가 나타나서 대선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인
이때는 컨셉 드리프트가 본격적인 컨셉 드리프트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처 이외에 다른 피처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로 바뀌어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요, AI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AI 실제적인 모델을 가지고 AI를 서비스하는 그런 AI API라든지 AI 배치 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지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는 AI에 대한 API 서비스라 그러면은 API 플락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중간에 낚아채서 이러한 데이터 드리프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AI가 배치 처리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DB를 직접적으로 액세스해서 드리프트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AI 처리하는 시스템에 코드를 삽입해서 데이터를 중간에 빼와서 드리프트를 측정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세 줄 요약으로 말씀드리면요. AI 모델은 개발 이후 운영 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AI 모델 성능을 관리하지 않으면 성능 저하 상태로 고객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태로 업무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경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AI 모델은 운영 중에 성능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드리프트 이것을 모니터링함으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그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준비한 거는 저희 아시아나 IDT 연구소에서 IT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AI 솔루션에 대해서 개발을 해 왔었어요.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것도 개발했었었고 또 소위 AutoML이라고 그러죠. 자동적으로 기계학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개발을 했었었고 했지만은 상당히 외산 제품들이 너무나 국내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한정된 인원으로 그런 솔루션을 개발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좀 틈새 시장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었고, 이런 AI 모델에 대한 성능 관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단에서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고로한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데이터 드리프트를 전문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런 방안을 좀 생각을 했고 현재 좀 그렇게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MG 새마을금고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상품 추천, 그다음에 고객 세그멘테이션 이러한 부분 한 4가지 모델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솔루션을 적용을 하는 POC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제가 DBMS 성능 모니터링 만드는 사람으로서 네. 그 두 번째 테듈러의 두 번째 상당히 관심이 가지는데요. 네. AI 모델의 성능 모니터링 방안은 네. 이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건 바이 건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어떤 솔루션화는 좀 힘들까요? 아닙니다.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면은 또 솔루션으로서의 또 경쟁력이 있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솔루션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화시킨 거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그 뭐 꼭 지금 현재 AI가 아니더라도 약간 뭐 신러닝 기법 같은 거 제가 이제 여기 루나님하고 저하고 그 삼성카드에 저는 중간에 떨려놨고 이제 루나님 계속 계신데 거기에서도 신용평가 모델 이걸 이제 딥러닝은 아니고 예. 머신러닝 기법으로 예. 예전부터 했었는데 네. 제가 그 업무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다가 이게 점점 성능이 저하되면 이제 어떤 손실이 오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성능 관리를 하거나 이런 방안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그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아 그때 그런 것들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고 그래갖고 물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소비자원에서 예. 소비자 컴플레인 들어온 그 텍스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있었는데 이 뭐 성식정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쓰는 거예요. 2년, 3년, 4년 지나도록 그냥 써요. 그러면은 용어들도 조금씩 틀려지고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안 맞아지죠. 네. 하지만 뭐 그런 게 성식정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탐이라는 게 있는데 항공 그 모든 전 세계 그 공항에서 날아오는 그 전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할저로가 폐쇄됐으니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든지 그런 전문들이 뭐 하루에 수천 건 올라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에 해당되는 것도 걸러내야 되고 또 내용적으로 별로 위험도를 중요도를 높이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킵해도 되는 게 있고 근데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 파일럿한테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AI를 적용해서 그 중요도를 자동으로다가 이제 분류하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성능은 측정 안 해요. 한번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오케이 모델 만들어서 성측정했었을 때 이제는 뭐 애큐레시가 90%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90%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많이 또 틀려졌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케이스로 성측정은 잘 못해요. 네. 그 제가 삼성카드에 있을 때 이제 신용평가 모델 그때는 트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 외산 제품을 썼었고 그 사기 예. 이거는 프로드 디텍션. FDS는 예. 뭐 홍익대학교에 저 상황을 밝힌 쪽이지만 지모 무슨 교수님 이랬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좀 DB라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하는지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머신러닝을 공부해 보니까 그 지금 우리가 하는 여기 오늘 뭐 랜덤 포레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신용평가 했고 또 FDS 프로 디텍션 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말씀하신 오늘 하니 그런 개념으로 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측정 모니터링 관리 이런 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때 아 이런 거 했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그거 하고 그냥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삼성카드의 신용관리 모델의 그 변수가 2,000개였어요. 그 왜 제가 하냐면 그때 오라클을 제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가 셀렉트하고 뭐 컬럼 이게 하는 게 2,000개가 넘어가니까 오라클이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2,000개 이상의 칼럼을 썼기 때문에 오라클이 전 세계에서 우리 사이트 처음 났었어요. 2,000개 이상의 칼럼을 써가지고 그때 트라이드라는 외국계에서 들어왔었는데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훨씬 연세가 높으실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랜덤 포레스트니 디시전 트리 이런 걸 썼고 그때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한국에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컨설팅을 했던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의사결정 처리 이런 함수들을 2000년 초반에는 그것 좀 할 줄 알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잘 몰랐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는 뭐 신전이 그때 그 사람이 있었다. 하여튼 오늘 뭐 소장님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 감사드리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좀 첨언 좀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왜 안 들리십니까? 들리지? 잠깐만요. 네. 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으실까요? 대표님, 김 대표님 잠시만요. 잘 안 들렸습니다.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할까요? 지금 말하면 대표님, 네네네. 들리시나요? 이 대표님. 안 들리시나요? 우리 목소리는 들리는데 음. 저쪽이 한 게 스피커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잠시만요. 키겠습니다. 네네. 네, 김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네네네네. 네. 지금 괜찮게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 네. 네. 제가 그 환경 쪽 전공을 하고 있고, 나중에, 기존에 그 머신러닝으로 그 실내 공기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아이디어를 좀 구상을 했었고, 사실 그 준비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 환경에 모두 적합한 데이터를 모아서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 실내 공기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지금 문이 얼만큼 열렸냐, 그리고 뭐 바깥 환경이 어떠냐, 막 이런 공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 시프트 되는 상황이 각 공간마다 모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BEMS라고 하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 사업을 나라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서 한 조 단위로 투자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건물들에 최적화된 공조 제어 장치 알고리즘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아까 그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해당하는 이 건물을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그 AI 모델이 저쪽 모델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이 때문에 데이터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모델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 공기 쪽에서는 공기라는 것이 하도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했던 것은 그 데이터 그 시프트된 걸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시프트된 걸 측정하는 것보다 모델을 알아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 데이터 수집부터 그 중간에 모델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게 약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상에서 뭔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관리자가 솔루션 내에서 솔루션을 별도로 건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 공기 쪽에서는 확실히 중요했거든요. 그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관건은 또 데이터를 얼마나 좀 용이하게 모을 수 있고, 그 참값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분류 값으로 생각하는 그런 레이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자동화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첨언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시계열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적으로다가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참값이, 그러니까 라벨링이 이미 시계열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이제 라벨링이 필요한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현재 상황을 길게 가져가고 유효한 성능 수준에서 오래 가져가고 정말 이제는 라벨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라벨링이 워낙에 또 이 공수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동으로 모델을 학습시켰다 할지라도 바로 적용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챌린저 또 챔피언 전략이라고 그러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챔피언이고 자동적으로 이제는 리모델링 된 거는 챌린저로다가 밑에다가 둬서 얘가 어느 정도 미트 하느냐 정말 올라갔느냐 이거 확인하고 뭔가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는 챔피언으로 다 올리는 이러한 또 처리들도 요즘에 또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예. 챔피언 챌린지 모델.